저는 2008년도에 유니스트라는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고, 2009년 유니스트가 이제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제가 교육혁신에 관련된 업무를 맡았는데 너무나 열악했고 빈약했고 준비가 되지 않았고, 어떤 교육혁신이 다른 사람들은 선택일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은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교육혁신 사례들을,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서베이했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 맞춰서 노력을 했던 그런 경험들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게 될 주제로는 미래교육 패러다임과 플립드 러닝입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웜업 타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패러다임을 얘기하는데요. 패러다임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들 사전적 정의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유인물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연관성 없는 아이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한번 집중해 주십시오. 여기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검은색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연상됩니까? 아주 디자인적 감각이 전혀 감이 안 잡힙니까? 시대, 추억이다, 그죠? 한마디로 이제 한 세대 간 것들이죠. 동의하십니까? 자, 역시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더 나아가고 있는데요. 공감되십니까? 공감되시죠? 연타는 도시계수로 프로피디스크, 추억의 프로피디스크는 지금 USB 메모리도 이제는 좀 하고 있다, 그죠? 지금 클라우드로. 도트 프린트는 지금 3D 프린트까지. LPCD는 MP3, MP4, 셀폰은 어느 순간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대체됐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저 시절로, 이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혹시 연탄 시절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이 계시네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연탄 갈 때 연탄 구멍 맞추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그때 국민학교 제가 다닐 때 담임 선생님께서 미국이란 나라에는 거실까지 뭔가 이제 도시계 쓴 것 같아요. 배관에 들어와서 집안에서 밥을 해 먹는다.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연탄은 사라졌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프로피 디스크도 마찬가지고 도트 프린트도. 이 도트 프린트 제 아는 지인의 개발자는 세계 최고의 스피드다. 세계 최고의 정밀도다. 20몇 핀. 좋다. 이러고 있을 때 또 다른 한 분이 그랬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잉크를 막 뿌려주는 그런 시제품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질문이. 가격은? 찍어내는데 속도는? 처음에는 느렸죠. 그렇게 경쟁 상대 안 되겠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도트 프린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고요. 셀폰도, 스마트폰도. 자, 이제 돌이켜보면요. 이런 패러다임은 이런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파악이 힘듭니다. 전문가조차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다시 갈 수도 없죠. 당시 전문가들이라든지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늘 가격 경쟁력, 합심 전력으로 연탄 공장을 바로 세워서 도시계수를 이겨보자. 도트 프린트기를 개발하면서 일치 단결하고 성능 향상시켜서 한번 잉크젯을 이겨보자. 셀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이기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지원해보자. 다 안 되는 짓이죠. 그래서 종종 왕왕 우리들은 실패해 왔습니다.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되어 새로운 기류를 탄 팀들은 이제 성공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해왔고 이러한 노력들을 해왔는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마음에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현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까? 바뀌는 게 싫어하죠? 피곤합니다. 심지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읽어왔는데 못 버립니다. 기득권에 집착합니다. 내가 10년 동안 프린트기를, 도트 프린트기를 개발해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올려놨는데 어째버려? 심지어는 필사적으로 그냥 저항합니다. 이유 없이. 맞습니까? 조금의 공감은 되십니까? 네. 한 번 더. 이런 실사점을 통해서 교육 혁신의 필요성을 제가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가 IT 전공하면서 교육 혁신 일을 맡게 됐어요. 2008년도부터. 그때 제가 눈여겨봤던 것이 스위스 IMD 국제개념개발원의 그 순위를 그냥 의미 없지만 봤습니다. 여러 항목들도 있던데요. 국가 경쟁력 순위가 이제 이렇게 2008년도에 31위에서 쭉 지금 상당히 이제 발전했습니다. 23위. 아직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썩 위대한 성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27위를 했네요. 우리 OECD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아직도 중위권도 아니고 하위권입니다. 그리고 제 가슴에 불을 지폈던 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한국 핀란드 교육 생산성 비교 표를 제가 보게 됐는데요. 그때 국가 경쟁력 보고서 2009년도였습니다. 한국 학생 공부 시간이 1인당 공부 시간이 하루에 8시간 55분, 약 9시간 평균 공부하고요. 핀란드는 한 4시간 반 채 공부하지 않는데 학습 효율화 지수를 나타냈는데 핀란드는 1위고 우리 한국은 거의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 보고서를 하나 쓰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교육 선진국들은 스타디 스마트하게 하더라. 스타디 스마트. 한국은 정말 말 그대로 스타디 하드더라. 교수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경제 규모 맞게끔 한 10위권 안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상승일까요? 보합일까요? 퀀텀 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그죠? 분명히 우리는 엄청난 투입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뭔가 바뀌려면은 뭔가 교육 혁신의 필요성,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뭔가 21세기 지식 정보 기반의 어떤 새로운 지식 정보 기반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 같다.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할 것 같다. 막연해도 좋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 지금 기존 시스템 가지고는 도약하기가 힘들다. 공감되십니까? 제 슬라이드가 한 50여 페이지 있습니다. 공감하실 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IT 정책의 진화와 교육 변화인데요. 이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IT 정책 진화 과정인데 우리 교육 변화는 어떻게 됐을까? 우선 1990년 중반에 정보화 촉진 기금법이 생기면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 그랬죠. 빈부 격차를 줄이자, 정보의 격차도 줄이자, 그리고 각 학교 기관에 PC를 보고받은 시절이 있었어요. 정보화 촉진기.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오면서 광대역 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을 하자 사이버 코리아 아마 선전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초반에 들었으면서는 집집마다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전 국민 정보화 능력을 함량시키자. 이코리아 비전. 2006년도에 아마 유비쿼터스 이런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유비쿼터스 기반에 좀 뭔가 해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유인프라 위에 세계 최고의 유사회를 신현하자. 유코리아 들어보셨죠? 2008, 9년도에 이제 스마트 장비들이 우리 수입 보급되면서 어느 순간에 자,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사람 중심의 스마트 국가를 건설하자. 스마트 코리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정책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교육 종사자와 교육계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또 이제 갖다 붙여서 또 준비를 합니다. 이 시대 때 사이버 코리아 빼고요. 사이버 러닝 들어보셨습니까? 뭐 사이버 유니버시티. 이 코리아 이전에 한 업체에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러닝. 그러면서 이러닝이 이제 2000년 초반부터 이제 쓰게 됐죠. 이러닝. 그 다음에 유러닝. 유코리아 시대에 맞춰서 유러닝이 나오고 스마트 코리아 맞춰서 2010년에 스마트 러닝 용어가 나옵니다. 아마 이 시절에 반짝 뜨는데요. 모바일. 그때 PDA가 있었어요. 모바일로 한번 학습을 해보자. 앱러닝. 아주 낮은 레벨의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IPTV로 공부해보자. T러닝. 뭐 이런 것도 잠시 나와서 이제 반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기술적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이 러닝도 이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아직도 제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교수법이 테크놀로지를 이끌어야 한다. 테크놀로지가 교수법을 이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00년지 대계 정말 제대로 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 속에 새로운 기술은 검토되어 그에 적합하게 이렇게 도입이 돼야 되죠. 그 기술은 2, 3년 되면 또 박물관 가야 돼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다 해서 그 특징을 보고 특성을 보고 교수법을 바꾸면 늘 바뀌어야 되겠죠. 말이 안 맞죠.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단적인 예로 한 10여 년 전에 스마트폰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급되면서 전 세계에 보급되면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휴대폰 회사 노키아, 삼성, LG 그냥 패닉 상태에 빠지죠. 그 당시 제가 셀폰 말고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들고 와서 컴퓨터 관련 전공 교수님입니다. 여쭤봤어요.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것 같다. 쓰임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전공자조차도 뭐 휴대폰이야 통화 기능만 있으면 되지. 이러면서 무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뒤에는 노키아, 삼성, LG 다 패닉이 빠져버렸죠.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셀폰, 즉 휴대폰에다가 자꾸 컴퓨터 기능을 넣었던 거예요. 물론 소프트웨어도 수직적인 어떤 비즈니스 구조도 있었지만 휴대폰에다가 주객이 휴대폰에다가 컴퓨터 기능을 넣었던 거고요. 스마트폰은 작은 컴퓨터에다가 통화 기능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아이팟에서 스마트폰으로 발전하죠. 물론 비즈니스 구조도 수평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결과는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쓰임새와 활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수법을 구축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있다면 검토되어서 이렇게 활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또 계획을 세우고 활용할 때 또 이렇게 하나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통찰할 수도 있습니다. 변할 것과 변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구분하라. 늘 변하는 것을 따라가면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리도 못 잡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변할 것과 변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보면은 좀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인데요. 지속적인 혁신과 파괴적 혁신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 모든 과학기술은 이런 S커브로 이렇게 진화를 합니다. 한 예로 컴퓨터인데요. 1946년도에 아마 ENIAC이라는 대형 컴퓨터가 나왔죠. 그리고 항상 모든 기술은 처음에는 잼뱅입니다. 천천히 가다가 어느 순간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급상승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멈춥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죠. 자, 이렇게 메인프레임, 큰 컴퓨터가 이렇게 공용 시대를 이루고 있을 때 1980년대 초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워즈니악 친구랑 나무 상자에 컴퓨터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HP사에 가서도 물어봤죠. 제가 세계 최초로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했더니
여기에 속해 있던 전문가이자 의사결정권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참 고심하더니 과연 일반인들이 컴퓨터가 필요할까? 그리고 무시하더랍니다. 오히려 잘 됐죠. 처음에 나온 컴퓨터 가지고 뭐 할 게 없었어요. 성능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 개인용 PC가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급도약하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단절적인 혁신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지속적인 혁신을 서스테이닝, 단절적인 디스럽팅, 완전히 파괴적으로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과학기술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못한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도약을 하고 앞에 거는 그냥 사라집니다. 다 박물관으로 가버렸죠. 그 다음 인터넷 시대, 유비쿼터스 시대 이렇게 오게 됩니다. 도트 프린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잉크젯이 나왔을 때는 느리고 비싸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어느 순간에 성능 개선하고 가격 떨어지고 도약하면서 앞에 도트 프린트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모든 기술이 그렇죠. 셀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현상을 볼 때 또 하나 더 또 이렇게 통찰해서 보다 보면은 이 S커브들이 가면 갈수록 짧아져요. 옛날에는 큰 밀가령 컴퓨터, 애니악 컴퓨터에서 이제 버그라는 디버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진공관으로 계산하던 그 시절에 나방이 한 마리 들어가가지고 진공관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고쳤습니다. 나방을 제거하고 그리고 보고서에 이제 벌레를 제거했다 해서 디버그 했는데 요즘 소프트웨어 오류 수정하는 것을 디버그를 하죠. 예, 당시 그런 일만 잘해도 적어도 수십 년은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직업 하나 가지고, 전공 하나 가지고는 못 먹고 사는 시대에 도약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이 전공도 중요하지만은 리버럴 아트, 교양 쪽으로도 굉장히 평생의 미천이 되는 교양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따라서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우리는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 사회 핵심 역량으로 포시해서 창의성, 비판력, 협업, 의사소통 또 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찰력, 이해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교양이 되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있고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응용 능력이 있는 학생을,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의 인재를 배출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지금 기존의 전통적인 강의식, 주입식 방식 가지고는 이런 인재를 길러내기가 힘들다.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뭔가 혁신 변화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다 하면은 이렇게 거부감을 많이 나타냈는데 요즘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2000년 초반에 미국의 크리스텐슨 교수님이 예측을 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그 당시 2007년도에 1% 정도가 온라인 코스로 활용되고 있는데 2019년에는 50%, 24년에는 80%가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UN 미래보고서 2040 버전에서는 2030년쯤이면 전통적 교실 수업의 90%는 개방형 온라인 무료 교육으로 바뀔 것이다. 즉,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사실적인 지식 전달을 위한 강의는 예를 들어서 분반이 세 분반이 있다. 똑같이 교수님이 들어가서 똑같이 세 분반을 이렇게 강의하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또 본인 영상이면 좋겠지만 다른 영상을 활용해서라도 이런 기본적인 지식 전달의 강의 방식은 이런 개방형 온라인 무료 교육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학생들하고 상호작용할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하게 되겠죠. 그런 얘기가 뒤에 쭉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는 정말 강의는 온라인 무료 강좌로 대체될 것입니다. 지금 MOOC, KOCW, 스타묵 보면 엄청나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강의는 앞으로 교과서처럼 사용될 것입니다. 교과서. 수백 년 전에 그랬다네요. 처음 대학이 만들어지는 그 시절에 처음으로 똑같은 교재가 나왔답니다. 교과서가 나왔을 때 그 당시 소문에 지식인들 층에서 이런 비판이 있었답니다. 앞으로는 선생님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 교과서 때문에.
그런데 교과서가 나오고 선생님들이 사라졌습니까?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게 됐죠. 요런 얘기가 나오니까 몇 년 전에 이런 신문 기사에서 앞으로는 교수가 사라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것은 어쨌든 교과서처럼 사용될 것이고 교수님의 역할이 바뀔 뿐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티칭에서 코칭으로 더 하이 클래스의 어떤 역할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교육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동영상으로는 어쨌든 지식 전달을 표현하기는 아주 좋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확대될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럼 미래교육 패러다임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앉아서 주입식 강의만 들으면 학생들은 수동적 학생이죠. 이것을 능동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든 참여시키고 바꿔야 되는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요. 교수 중심에서는 정말 학습자 중심, 개인 학습 중심 강의실 학습에서 학습 공동체 비동시적이고 어디서나 가능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형적, 순차적, 정형화된 학습보다는 다차원적 경험, 맞춤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은 수십 년 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해오던 얘기인데 왜 지금도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잘 안 되죠. 어렵죠, 상당히. 적어도 학생 수가 30명이면은 30명을 개별화 수업하려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그 수준에 맞춰서 30분 강의를 해줄 수도 있어야 되고 피드백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평가도 해야 되고요. 지금 현 교육 시스템, 어떤 강의실, 대학 교육하면 강의, 이 강의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불가능이죠. 물론 강의를 좀 짧게 하시고 시간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도 어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불가능할까요? 이제부터 슬슬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최근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어떤 교수법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 속에 그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한 모델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플립드 러닝 모델입니다. 플립드 러닝 모델, 그것도 2008, 9년부터 이제 플립드 러닝 모델인데 1990년대에서는 이런 용어가 없었어요. 보면은 그 당시 미국에서 많이 썼던 것이 inverted learning, reverse learning 이런 용어가 많았는데 저희들도 inverted learning이라고 쓰고 있었는데 그 미국의 중학교 한 교사 선생님이 이제 플립드 러닝이라고 이름을 용어를 만들면서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위키 사전 검색하다 보면 이제 플립드 러닝으로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디디핀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당시 제가 논문을 하나 쓰면서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묻고 역전 형태가 뒤바뀌었다 해서 역전 학습 모형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플립드 러닝이 무엇이냐? 이 그림 보면은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올드 모델, 전통적인 수업 방식이고요. 뉴 모델이 플립드 러닝 방식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가 교실 수업입니다. 자,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는 교실에 오기 전에 학생들이 예습을 하죠. 열심히 예습을 합니다. 안 해도 합니다. 그죠? 예, 하고 오게 되는데 간혹 예습을 안 한 학생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열심히 강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또 홈워크 숙제로 던지죠. 혼자서 긍정되면서 숙제를 합니다. 예습할 시간이 잘 없죠. 자, 일반적인 모델입니다. 그죠? 강의시. 이렇게 수업을 대부분 하셨죠? 네. 여기서 상호작용 많이 하기 힘들죠? 보통 한 5%? 10%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모델은 이렇습니다. 이 강의실에서 전달되는 이 내용을 미리 동영상이나 혹은 동영상 아니 필요 없습니다. 유인물도 될 수 있고요. 과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너가 가장 컨디션 좋을 때, 집중하기 좋을 때 보고 와라.
그럼 수업 시간에는 뭐 합니까? 다 내용을 읽고 왔으니까 똑같은 지식 전달을 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학생들이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죠. 실제로 뭔가 합니다. 보통 숙제로 내던 그 내용들을, 어려운 내용들을 같이 동료들하고 같이 풉니다. 그럼 선생님은 뭐 합니까? 강의도 안 하고 가장 못 따라오는 팀이나 학습 부진한 학생한테 가서 코칭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더 심화 과정으로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배너실, 배운 점, 느낀 점, 실행할 점, 뭐 이런 과제도 올리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어떤 모델, 두 모델을 봤을 때 학습 효과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올드 모델입니까? 뉴 모델입니까? 솔직하게. 올드 모델. 제가 조건을 하나 달겠습니다. 완벽하게 뉴 모델이 준비되지 않는 한 이 모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수업 준비가 됐다고 가정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미 연구 보고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갔다가는 안 하니만 못한 경우도 저도 종종 봤습니다. 학습 단계는 정보 지식 획득 단계와 정보 지식 체화 단계, 일단 그죠? 응용해서 체화를 해야 됩니다. 공부만 해가지고 문제를 못 풀면은, 문제를 해결 못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전통적인 방식은 보통 교실 내에서 정보를 획득합니다. 대부분이 획득하는데 시간이 투자되고, 자, 방과 후 과제를 통해서, 숙제를 통해서 스스로 체화를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자, 프리트 러닝은 교실 수업이 뒤에 있네요. 교실 수업 전에 사전에 스스로 정보 지식을 이렇게 어떻게든 획득해 와서 그 다음에 이런 어려운 숙제를, 문제를 같이 풉니다. 동료들하고 같이 풀고 교수님한테 코칭을 받습니다. 피드백도 즉시로 받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형태가 뒤바뀌어서 플립트, 인버티드, 리버스 또는 역전학습, 뒤집힌 학습 이런 요즘 또 거꾸로 교실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제 사례를 다 말씀 안 드렸으니까 과연 이것이 효과적일까 미심적인데요. 끝까지 들어주시면은 이제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이 역진행 학습이라 하는데 좀 무슨 그분의 의도는 알겠지만은 이 선진행 학습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먼저 선진행을 학습을 통해서 온 거지 거꾸로 가는 수업은 아니다. 진행은 선진행이다. 정보 지식 획득하고 체화 단계인데 먼저 지식을 획득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sustaining, 그 다음에 이제 disrupting, 이제 이 그림이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스 수천 년 계산식, 강의식 이런 교수 학습이 굉장히 발전해 왔다가 지금 어느 선에 머물러 있는데 난데없이 이제 프리트 러닝이 나타나면서 처음엔 이게 뭐지? 모질한 것 같은데 요즘 이미 성공 사례들이 왕왕 나오면서 이거 각광받고 있습니다. 요즘 요 단계로 좀 한번 표현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실제 내용들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니스트는 2009년도에 오픈되었습니다. 그 전에 가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교육 혁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목적입니까? 목적을 가지고 추진 배경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높은 교육 비용의 절감과 창의 교육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동시에 반영하는 파괴적 교육 혁신을 추진하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도 좀 심각한 단계인데 이제는 서서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등록금이라든지 교육 비용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년 전부터 미국의 교육혁신 센터가 있어요. 정부에서 만들어서 딱 두 가지 슬로건 그렇습니다. 교육 질은 올리고 비용 낮추는 방법을 개발해라. 그 당시 2008년도 가서 열심히 서베이했더니 성공 사례가 한 160여 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디테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아이디어는 차관되는데 돈을 몇십만 불 이렇게 돈을 이렇게
펀딩을 해주면은 반짝였다가 돈 끊어지면 또 사라지는 그런 모델들이었어요. 돈이 있어야 돌아가는 그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우리는 하나 더 달았습니다. 왜 돈이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안 하지? 교육질과 교육 비용만 얘기하니까 그냥 반짝하고 끝나더라. 그래서 하나 더 붙였어요. 교수 생산성 향상. 즉 교수님들한테 너무 업무로드를 주면 안 된다. 희생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쨌든 좀 티칭 업무로드도 좀 줄여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리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모든 다양한 모델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이겁니다. 창의 교육을 위해, 어쨌든 창의 교육은 중요합니다. 창의 교육을 위해 DIY 방법을 적용하고, 교육에 적용하고,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응용 중심의 수업을 하더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즉, 다시 말해서 do it yourself죠. 물은 셀프입니다.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학생한테 넘기자는 것이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가령 노벨상에 근접한 아주 노벨상 받으신 그런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책만 읽어도 되는 개론 수업을 열심히 열강을 하십니다. 저는 볼 때는 정말 낭비라고 보거든요.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도 낭비고.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 수준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스스로 하게 한다. 그러면 본 수업 시간에는 지식 전달이 아니고 말 그대로 액티브, 응용 중심의 수업을 하자. 그렇게 바꿔보자. 그리고 강의 기획서를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이제 디자인을 하죠. 전략, 그러면 모든 기업이라든지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IT, ERP 한다고 수백을 넣습니다. 돈이 많아서 사회 봉사하려고 넣는 거 아니죠. 그렇게 IT에 투자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향상시키고 또 비용을 많이 절감합니다. 근데 유독 이 대학 교육계에 보면 IT 비용이 들어가면은 교육은 그런 거 안 따지더라고요. 그냥 들어갔다? 매체 들어갔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도 있었습니다. 이 IT를 교육에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적어도 교수 생산성 향상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IT Enabled Active Learning이라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즉, IT 첨단 기술을 최대한 교육에 활용하고, 그 다음에 액티브 러닝을 적용해보자. 이 방법은 프리트 러닝 기반의 교과목 재설계를 했던 겁니다. 기존의 강의 기획선을 다 파괴하고 프리트 러닝에 맞춰서 새롭게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지나치게 IT만 강조하다 보면요, 말 그대로 이러닝 됩니다. 요즘 말은 이러닝, 그저 100% 온라인수업. 그리고 아주 강의 잘하시는 분 계시죠. 이제 그런 분처럼 패시브에서 액티브로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타고난 스킬이 필요합니다. 다 따라갈 수 없어요. 이 티칭 메소드는 이거는. 그래서 요렇게 어떻게 쏠리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 에듀케이션의 이름으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가자. IT Enabled Active Learning의 어떤 개념입니다. 방향성이고요. 이렇게 준비한 또 계기가 A라는 교수님께서 1, 2년 동안 열심히 수업을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다른 데로 또 옮겨갑니다. 과목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은 B라는 신인 교수님이 오셨을 때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런 전략으로 시스템화 이렇게 패키지화 해놓으면은 또 그대로 또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또 구체적으로 그럼 IT enabled. IT는 어떻게 쓸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각 대학들은 이제 다 갖추고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강력한 LMS라고 봅니다. Learning Management System, 학습관리 시스템. 물론 여기도 학습관리 시스템이 있죠. 이런 Learning Management System, 학습관리 시스템 안에서 교수자는 웹에 널려있는 다양한 지식 정보들을 코디네이팅도 해주고요. 콘텐츠를 직접 생성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또 아웃소싱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막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구술이라고 했을 때 구술이 서말이라도 뭐합니까? 이 궤어야 보배죠. 우리 학생에 적합하게끔 잘 개어줘야 되죠. 그 개어서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 플랫폼이 바로 LMS입니다. 그래서 가장 맞는 LMS가 갖춰져야 됩니다. 기본으로.
그럼 학습자는 정말 말 그대로 factual knowledge, 즉 사실적 지식은 자기 스스로 LMS를 통해서 배우고요. 공부하고 또 평가도 받으면서 즉시 피드백도 받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 면대면 수업 시간에는 응용 수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LMS뿐만 아니고요. 면대면 수업에도 필요하게 보면은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리스폰스웨어, 즉 이클리커라든지 학생들 반응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혹은 화면 공유기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또 많이 활용하죠. 효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IT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 액티브 러닝. 앞에서 말했던 IT enabled 액티브 러닝. 액티브 러닝은 뭐냐? 말 그대로 능동적인 수업이에요. 능동적인 학습. 패시브는 그냥 수동적인 학습인데요. 이게 이미 1960년대에 미국에서 이런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냥 재미나는 실험이 있어서 올려봤습니다. 학생들한테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한 다음에 2주 뒤에 물어봤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기억력을 측정해 봤더니 여기 렉처 강의하고요. 강의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2주 뒤에 물어봤더니 한 20% 기억한답니다. 실제로요. 한 학기 지나면 거의 기억 못하겠죠. 그러니까 휘발성이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아직도 대학 교육이꼬르 강의인데 이 강의 문제가 있다. 왜 투명종이니까 이거 옛날에 쓰던 거죠. OHP 이걸 쓰니까 한 30% 좀 보여주고 데몬스트레이션 해주고 멀티미디어 시뮬레이션 파워포인트를 올려가지고 보여주니까 한 50% 기억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토론시키고 발표시켰더니 70% 정도 기억하더랍니다. 말할 필요 없죠. 직접 해보게 했더니 90% 기억하더래요. 직접 해봤을 때 듣는 것보다도 보는 것보다도. 자, 이것이 이제 액티브 러닝이고 이쯤이 이제 패시브 러닝인데, 그럼 당연히 우리 교육 방법은 패시브입니까? 액티브입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액티브로 가야겠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강의식 방식에서는 이 패시브 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진도 나갈 시간도 없는데 무슨 액티브냐, 토론이냐, 무슨 직접 참여 수업이냐. 그러면서 이제 거부감을 많이 받았는데, 자, 플립드 러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지식 전달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맡겼을 때 세이브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만큼은 액티브 러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이런 생각이에요. 플립드 러닝 합시다 하면 또 아니면 플립드 러닝이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저희도 한 100여 과목 이상 플립드 러닝을 디자인하고 적용해 봤는데 100% 플립드 러닝은 몇 과목 없습니다. 그게 적합한 과목 몇 과목 없고요. 처음에 10%, 20%, 30%, 50%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도 될 얘기인데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공자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은이역망, 은이익이 청, 이땐 청이익이, 견이익이, 주의역동. 이거 이제 해석하자니까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겠고 직접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 수천 년 전에 공자님이 이미 밝히셨어요. 이 교수학습의 대왕이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직접 학생들로 하여금 많이 참여시켜야 됩니다.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저희가 말한 이 에듀케이션인데요.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LMS의 인프라가 구축돼야 됩니다. 이런 LMS의 인프라가 구축됐을 때 저희들은 그 다음 해에 바로 거의 무상으로 스마트폰을 지급했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따라서 스마트 매체를 지급했는데요. LMS에 있는 내용을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냥 단말기를 제공한 것 뿐입니다. 스마트폰 가지고는 많은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과목 재설계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인프라만 구축하면 뭐냐?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교육 방법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몇 년간 경험으로서 제가 느낀 건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IT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면은 70%는 메인터넌스입니다.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어떤 우리 교육혁신센터도 있으니까요. 처음에 아무리 고심하고 만들어도 하다 보면은
늘 미스도 생기고 개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2015년도에 이제 이런 내용으로 그 당시 미래부에서 한 수억씩 그때 어쨌든 기획서를 잘 써가지고 지원받으면서 이제 추진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우리 자체 LMS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MOOC, edX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런 어떤 MOOC 서비스를 위한 그런 플랫폼도 갖추고 또 교원 내외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모델이고요. 처음에는 전통적인 모델에서 이 에듀케이션 추진했던 저희들이 추진해 나왔던 다양한 모델들입니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이거는 승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목 재설계는 어떤 모델로 해야 됩니까? 아까 플립드 러닝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미국의 교육혁신센터에 들어가서 성공 사례 백수십 건을 보다 보니까 이런 형태들로 이제 묶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어떤 목적이 어쨌든 비용은 절감시키고 퀄리티는 높이는 데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을 보니까 보완적 수단, supplemented, 즉 수업은 수업대로 하면서 그냥 ICT를 이렇게 지원했을 때는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면서 그 다음에 퀄리티는 굉장히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플립드 러닝은 아니지만요. 블렌디드로 우리 알고 있죠. 리플레이스먼트. 즉 한번 온라인 수업을 적절히 활용하고 강의식 수업을 하는 블렌디드 러닝도 비용은 급격하게 떨어뜨리면서 퀄리티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전통적인 모델. 그 다음에 이걸 짬뽕으로 쓰는 뷔페 방식으로 골고루 쓰는 그런 모델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0% 온라인 모델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모델 말 그대로 비용은 가장 싸지만은 퀄리티는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을 정말 떨어뜨리고 나름대로 퀄리티를 좀 올렸던 엠폴리엄, 이런 새로운 버지니아 텍의 새로운 모델이 있는데요.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시장형 모델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에서는 그 당시 플립드 러닝이라고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플립드 러닝 실험을 했습니다. 칼 와이만 교수님, 혹시 물리학 전공하신 교수님 잘 아시겠죠? 2001년도인가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다시 확인했어요. 2011년 5월에 사이언스지에 이 내용이 실렸습니다. 보통 사이언스지에 실릴 논문들은 굉장한 논문들인데 이분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나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정도로 괜찮은 교수고 강의도 잘하는 편이고 그 당시 UBC, 캐나다 UBC 명문대라고 했는데 이 학생들도 또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의하고 시험만 치면 생각 이하로 그냥 꽈락입니다. 전부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문제가 뭐지? 고심 끝에 새로운 교육 방법을 고안해내는데요. 그리고 테스트 실험을 합니다. 약 300명에 육박하는 이제 학생을 두고 한 분반은 아주 경험 많은 교수님, 강의 평가도 좋으신 교수님 초빙해서 물리학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올리고 그냥 렉처 일반적인 방식으로. 다른 한 반은 포닥, 강의 경험 없는 포닥, 대학원생들 불러가지고 강의하지만 이제 방법을 줍니다. 플립드 러닝처럼 강의는 없고요. 미리 과제를 프리 클래스에 던져주고요. 퀴즈도 주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리스폰스 웨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학생들하고 토론하고 또 소그룹 이렇게 이제 코칭 작업을 했던 모양입니다. 피드백도 해주고요. 그냥 대학원생이. 그리고 그 내용을 똑같은 시험 문제로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시험 성적이 이제 여기가 고득점인데요. 원로 하여간 교수님, 강의 경험 많으시고 강의 평가 좋으신 교수님의 성적 분포가 이렇습니다. 이 정기 분포도 아니고요. 이 조금 좀 벗어났죠. 이게 상위 클래스는 거의 전멸입니다. 중하위가 이렇고요. 물어봤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다른 물리학 수업도 이러냐. 시험 치면 항상 100점 만점에 4, 50 정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근데 수업 방식을 바꾸고 대학원생을 투입했던 그 반은 대부분이 고득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실사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이언스지에 실렸던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모델 바뀌었더니, 교육 방법이 바뀌었더니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비용적 측면을 봤을 때 이게 다르네. 예,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인증샷이네요. 버지니아 공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소문 듣고. 버지니아 공대는 엠포리엄 학습 모형, 또 이제 질도 올리고 비용도 절감하겠다. 그런데 가서 봤을 때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을 때는 정말 실망했죠. 그냥 550여 대의 그냥 여기 PC들입니다. PC들 피워놓고 빈 공간에 그냥 학생들 자유롭게 와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수학만 가르쳐요. 그 가서 그럼 교과서를 한번 보자 했더니 말 그대로 그냥 홈페이지 수준에 그냥 교재를 그냥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학생들 그 보고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교육혁신이냐. 이 대규모 자습실을 만들어 놓고 의아했는데요. 해답은 여기 있더라고요. 한 테이블에서 봤을 때 뭔가 좀 특이한 사항이 보입니까? 뭘까요? 버지니아 텍 엠포리움, 매스 엠포리움을 가셨을 때 이게 벤치마킹 하셨을 때 캐치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테이블 모양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모니터 앞에 보면은 빨간 플라스틱 컵들이 하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질문이 있으면 이 모니터 위에 얹어 놓더라고요, 이걸. 그러면 상주하고 있는 조교가 와서 1대1 맨투맨 지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24시간 개방하고 있어요. 수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풀고, 풀 건 다 풀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와서 이렇게. 그럼 교수님 뭐 하냐? 한 과목당 담임 교수님 2분이 배정되어 있는데 수업을 안 하신대요. 그러면 가끔씩 오셔가지고 조교들한테 묻는데 뭐가 질문이 많대? 이런 문제, 질문이 많았습니다 하면은 다음 주 무슨 요일 몇 시에 여기에 대해서 특강한다. 그러면 올 사람 와라.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한답니다. 아주 자유롭게. 매 학기 2,000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시간 강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분반을 나눴더니 비용도 많이 들었고요. 교육 비용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배우는 학생들은 불만이 적었는데, 또 다른 못한 분들한테 배운 학생들은 막 불만을 토로했고,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그 결과가 보니까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수학 성적이 17.4% 상승이 됐답니다. 이렇게 방치해 놨는데도요. 그리고 드롭하는, 실패하는 학생들도 40% 줄었고요. 비용은 제가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교육비용은 91불에서 1인당 27불로 줄였다. 예, 연간 이렇게 줄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상주하고 있는 조교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굉장히 효과를 보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유니스의 어떤 교과목 재설계 단계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일주일에 2번 수업하고 강의하고 숙제하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LMS를 구축하고 적어도 한 10%도 좋으니까 LMS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 용어 정의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LMS가 있다면 퀴즈라든지 풀고 학생들이 했는지 다 체킹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조금 좀 부담스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주요 과목들은 레시테이션 타임을 해가지고 조교 투입하면서 보충 수업도 해줬습니다. 옵셔널하게. 학생들 올려면 오고 말고. 자, 이것이 처음에 10%, 20% 시작되다가 나중에는 이게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100% 된 과목도 있고요. 보통 50%. 우리 제도는 50대 50이 맥시멈입니다. 예. 그러면은 가장 여기 이제 이렇게 진행할 때 교수님들의 질문이 그럼 콘텐츠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만들어야 됩니까? 그걸 좀 오픈해야 됩니다. 다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전략, 아웃소싱을 허용했습니다. 아웃소싱. 피어슨, 와일리, 매크로힐, 국내에도 많겠지만은 이런 세계적인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있습니다. 그대로 교재를 쓰면 쓸 수 있으니까 쓰라. 쓸 수 있으면.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요. 양도 많고 내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두 번째로 OER, 오픈 에듀케이션 리소스를 해가지고 OCW, MOOC 요즘 늘렸죠. 유튜브. 이런 거 그냥 쓰십시오. 링크 걸어놓고. 요거 찾아서 씁니다. 보통 조교들을 활용해서 많이 컨텐츠를 발굴해냅니다. 요것도 이제 없으면은 그때는 직접 만드십시오. 단 본인 얼굴 나오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만 쓸 수 있는 컨텐츠 말고요. 혹시 칸 아카데미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스크린 캐스팅이라죠. 판서 같은 데 쓰면서 목소리만 들어간 어떤, 왜냐하면 그렇게 모듈별로 주제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A라는 교수님이 잘 만드시는 교수님 만들어 놓게 되면은 B, C 교수님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어떤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 요구를 했고, 보통 이렇게 다 활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 분야는 이 부분이 약해. 그럼 내가 만들래. 이런 식으로 해서 LMS에 탑재해서 제공을 했던 겁니다. 이 중요한 또 내용이 있는데요. 교육 비용 절감시키면서 또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이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과 교수님이라면 10분이 계시다면 10분 모두가 똑같은 자기 나름대로 수업 콘텐츠를 만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 비용 10배로 나갈 필요 없고요. 그 중에 개발자 한둘 잘하시는 분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것도 모듈별로요. 만들어서 나머지는 그걸 활용하시면서 딜리버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전달해 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대체를 합니다. 이렇게 활용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고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강의 노트는 내가 쓴 걸 내가 만든 거 해야 돼. 내 책도 내 거 해야 돼. 동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A to Z 내 거 해야 돼. 이런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아웃소싱하고 이렇게 활용해서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화학 과목입니다. 처음에 저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기에 이런 플립드 러닝 하자고 했을 때 많은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저항이 많이 있었죠. 저항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과감하게 20과목 진행했다가 굉장히 저항 속에 고민을 했습니다. 이 들어보도 못한 이 모델 해가지고 내가 또 어떻게 될까? 끝까지 설득을 했죠. 설득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또 해드리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교수님, 이렇게 참여했던 교수님께서는 플립드 러닝 전도사가 되셨어요. 말 그대로 LMS에 그냥 프리클래스에 어떤 미리 학생들이 읽을 거리, 퀴즈 풀 거 올려놓습니다. 탑재하고, 인클래스에서는 액티브 러닝이 진행되는데, 이 하나 보십시오. 이건 국내 최대의 플립드 러닝입니다. 플립드 러닝 해야 되니까 동그란 원탁 이런 데서 토론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만은 계단식, 그냥 200인 계단식 강의실에서도 가능했다는 겁니다. 세 사람이 앉으면 세 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팀을 이루고 또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클래스에서 수업이 진행돼야 될 시간, 이걸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토론하고 막연하게 풀으라가 아니고요. 시간 체크까지 다 하면서 앞에 시계까지 돌려가면서 어떤 그 워크시티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토론하고 같이 풀고 이렇게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 아시는 패드 이런 매체들을 지원해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00명 가운데 나와서 발표하고 하면 수업 시간 다 뺏기니까 그냥 조교한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그 아이패드를 비춰버리면 화면이 공유가 돼요. 그 학생 그 화면이 공유가 됨으로써 그 학생이 그 자리에서 발표도 하고 서로 또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이런 어떤 수업 환경입니다. 그래서 굳이 정말 플립드 러닝 어떤 환경, 좋은 환경, 라운드 테이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일반 계단식 강의실에도 이렇게 대규모로도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적도 두 분반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훨씬 더 나았다고 합니다. 성적도 굉장히 많이 향상됐고, 그런데 그 성적 10점, 15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얘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진출했을 때 완전히 차이가 날 것이다. 그냥 수동적으로 받은 학생과 스스로 했던 학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플립드 러닝 정말 지금 전도사가 돼서 여러 곳에서도 지금 강의하고 계십니다. 물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프리클래스에서 자료를 탑재해서 올리고 학생들 퀴즈 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문제 풉니다. 얘도 200명 계단식 강의실에서 이렇게 했는데
200명을 다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200명 학생들이 다 파악했는지 파악이 힘들고요. 그래서 리스판스웨어를 많이 썼습니다. 뭐 폰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를 내고 설명한 다음에 문제를 내고 학생들의 응답 반응을 보고요. 정답 반응을 보고 이해도가 높으면 넘어가고 없으면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학생 응답을 이렇게 상호작용합니다. 이렇게 200명 대단위로도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이 사진을 제가 하나 올렸는데요. 제가 MIT에 갔을 때 이것도 200인 막 굉장히 들어간 대형 강의실이 많았는데 세계 영재 MIT에서도 제가 뒤에 살짝 들어가 보면요. 뒤에서는 게임하고 있고 엎드려 자고 있고 문자질하고 있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참가 수업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바는 이렇게 상호작용 수업을 할 때는 정말 학생들이 집중력이 굉장히 높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도 나갈 시간이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했던 것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좀 힘들었겠지만 학습량이 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로봇 조립도 하고 로봇에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수업인데 정규 수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정말 대학원이나 어디 서클 동아리에서는 해야 될 일인데 플립드 러닝 함으로써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하고 학생들이 준비해 오고요. 수업 때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봐서 수업 시간에는 실제 돌리면서 교수님 조교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또 개선하는 이런 수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난관이었는데 What is I라는 철학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요 철학 수업도 토론이 많이 필요하니까 플립드 러닝 합시다 해서 제안했는데 한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안 된다. 이거 도저히 철학 과목은 안 된다. 왜 안 되십니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어쩌다 보니까 뭐 학교 정책입니다. 100% 영어 수업이에요. 토론도 영어를 해야 되니까 더 안 된다. 한국어로 그러면은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뭐 정책이 안 되니까 총장님은 no. 영어로 해야 돼요. 영어로.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러면 바꿔봅시다. 그럼 어떻게 바꿨냐면은 LMS에 미리 학생들로 하여금 그 토론 과제를 읽게 합니다. 다 체킹이 됩니다. 읽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의무적으로 번호를 달아주고 비판을 달게 합니다. 비평을 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학생에 대한 비평에 대해서도 비평을 달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그렇게 준비했더니 막 자기들끼리 막 달리더랍니다. 댓글이. 그리고 수업 시간에 와서 준비시킨 다음에 토론을 시키니까 되더랍니다. 발표도 하고 토론이. 왜? 토론 때문에 많은 있었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론하기 싫어해요. 근데 뭐냐면 지금까지 토론은 임기응변 테스트였다는 것이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시키니까 정말 토론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었고 이 수업 강의평가 우리 피드백을 보니까 학생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보통 1학년 때 수업을 듣는데 영어 실력이 이 수업을 통해서 또 급상승됐다 뭐 이런 부터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목이 다 적용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체육 과목도. 아니 무슨 체육 시간에 와서 이론 수업을 하냐. 이론은 스스로 이렇게 오고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뭐 이렇게 교정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과목을 다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대학 가셨지만 이 교수님께서는 무크를 만드셨어요. 무크 해가지고 오픈했는데 무크 가지고 대민 서비스 하잖아요. 누구든지 듣게끔 무크 영상을 올려놓고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무크에 접근해서 무크를 가지고도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무크 베이스의 플립드 러닝을 진행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협업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수업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계단식 강의실에서 이렇게 수업을 플립드 러닝하고 해드렸는데 저도 버지니아 텍 벤치마킹 갔다 와서 좀 뭔가 멋진 강의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플립드 러닝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학생 중심의 수업이 구현이 되었고요. 상호작용도 굉장히 증가하게 됐습니다. 다음 말 그대로 1:1 코칭 교수법을 통한 맞춤형 수업이 나름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했던 IT 에이블드 액티브 러닝을 구현할 수 있었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은 이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아까하고 비슷하죠? 힘들게 예산 확보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산을 따와가지고
버지니아 텍 책상을 없어서 금형을 새로 뜨고 디자인했고 그 버지니아 텍에 있는 그 내용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제가 십수년 전에 해운대 모 횟집에서 이제 회식을 하는데 선생님들하고 회식을 하는데 버튼을 보고 감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 버튼이 많이 있죠. 띵동 이것이 아니고 맥주 버튼, 소주 버튼, 공기밥 버튼 있잖아요, 그죠? 그걸 착안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그때 디자인해가지고 산업용 등인데요. 그래서 가령 파란색은 수학이고, 뭐 녹색은 화학이고, 뭐 이렇게 이제 정의해 놓고 조교를 앉혀놓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컵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IT 국가인데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오는 거예요. 여기 전광판이 떠가지고 저기가 와서 1대1 맨투맨 이렇게 보충 수업도 해주고 또 요 4개가 있으니까 리스판스 역할도 해요. 팀별로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예, MIT가 아니고 유니스트입니다. 예,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프립트 러닝 모형도 요구에 따라서 한 3실을 80인실로 해서 한 3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더니 여건이 되면 좋더라고요. 교수님들 피드백을 받아봤더니 자연스럽게 이런 환경에 의해서 원웨이에서 투웨이가 되더라.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되더라. 토론도 활성화되고 이거 있으면 좋죠. 그런데 앞서 계단식 강의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막 얼굴을 좀 모자이크 해야 되는데요. 예, 이렇게 웅성웅성거리면서 이제 시끄러운 교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또 지원을 받고 한번 만든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LMS에 대해서 화학 과목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화학 과목을 우리만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공동으로 확산할 때 확산을 한번 하겠다. 아까 잘하는 교수님이 만들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교수님이 그걸 활용하면 된다 했는데 그걸 기관으로 확대해 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플립드 러닝 화학 과목에 정말 교과서적으로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플립드 러닝 모델하고 컨텐츠를. 그럼 다른 대학은 다른 대학 만들어야 되냐? 우리가 한번 써봐라. 포스텍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포스텍 교수님이 하고 조교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모델을 배우고 우리가 만든 LMS의 컨텐츠에는 우리 학생, 포스텍 학생이 같이 동시 접속해서 프리클래스 학습을 합니다. 비용 엄청나게 절감하죠. 그죠? 그 다음 각자 수준에 맞춰서 인클래스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 사례로 나중에 이제 다른 대학들도 이렇게 연계해서 쓴다면 참 아주 좋은 모델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비용도 줄이고 질도 향상시키고요. 예, 이렇게 확산할 수도 있습니다. 수월하게. 관련된 논문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MOOC로 OCW도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많이 제안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MOOC 이제 막 오픈되고 있는 이 MOOC인데 이 MOOC를 가지고 플립드 러닝 하면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플립드 MOOC라는 용어를 만들었더라고요.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MOOC 베이스드 베이스드 플립드 러닝 이러면 되지만 플립드 MOOC 이것도 괜찮다. 그럼 플립드 OCW 요즘 또 초중고 디지털 교과서 플립드 디지털 교과서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MOOC 내용 오늘 활용 전략은 아닌데 이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MOOC도 다양한 활용 방법들이 있는데 요거죠. MOOC 베이스에 플립드 러닝을 하면 굉장히 또 수월하게 콘텐츠를 확보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컨설팅 하면서 굉장히 강의 평가 좋으신 교수님 위주로 접근했어요. 교육에 애착이 많으신 교수님께 접근해가지고 교과목 재설계 합시다. 그리고 플립드 러닝 합시다. 오케이 해가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못하겠다 찾아오신 교수님 계세요. 근데 하신 말씀이 나는 내 전공 분야가 일부분인데 이렇게 학생들이 사전 학습을 하고 와서 인클래스에서 질문하는데 무슨 질문할지 럭비공 같아서 무서워서 못하겠다. 내가 1시간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3, 4시간을 지금 밤잠 못 자고 준비해서 들어가는데 도저히 내 역량 능력으로는 못하겠다.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역할이 바뀌어야 돼요. 교수자는. 티칭이 아니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가지고 다 가르쳐줄 그런 티칭 역할이 아니고 코칭 역할이죠. 네이버 검색하면 더 많은 지식이 있을 거예요.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제 박찬호 투수 옛날에 박찬호 투수 생각해 보세요. 그 옆에 코치가 있는데 박찬호보다 공을 잘 던져서 코치합니까? 아 그렇네요. 이제 그 생각이 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셨던 사례가 있는데 코칭이에요. 다 티칭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코칭 역할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번역 잘못된 거예요. 그 기사들도 몇 년 전에 교수가 없어진다? 티칭이 없어진다겠죠? 뭐 코칭하겠다 이런 말이 맞는데 교수가 없어지겠다 이 말은 틀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학교 컨설팅 하면서 한 교수님이 내가 열심히 동영상 만들고 자료 만들어서 오픈을 했는데 뭐 다 알고 오니까 애들이 수업 시간에 할 게 없더라. 써먹하더라. 이건 뭐 문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아까 학습에는 지식 획득 단계가 있고 체화 단계가 있잖아요. 지식 전달하고 획득하면 끝으로 생각한 거예요, 교육을. 응용 수업을 체화해야 되죠, 응용 수업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알고 왔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응용 문제 만들어서 들어가세요. 실제로 1990년 초반에 닥터 마주르 교수님, 하버드 마주르 교수님이 그랬다죠. 인도계 분인 것 같은데 물리학을 강의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한 학생이 찾아 나와가지고 수업 시간 마치고 교수님 이 필기 한다고 집중이 안 됩니다. 교수님 그 강의 노트 나중에 수업 마치고 좀 주시면 우리가 복사해서 쉐어하겠습니다. 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줬대요. 좀 이렇게 수업하다 보니까 또 다른 학생이 나타나가지고 교수님 기왕이면 좀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미리 우리 좀 예습 좀 하고 오면 이해하는데 돕겠습니다 해서 다 줬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학생 태반이 수업 시간에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지원했는데 학생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야야야 마주르 교수님 수업 안 들어가도 돼. 요거 그대로 판사하고 그대로 수업해. 요거 보면 돼. 아니 메고 같은 그 하버드 학생들이 시간 낭비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맞거든. 그래서 이제 딜을 맺는 거예요. 좋다, 다 모여봐. 내가 그러면 유인물을 다 줄 테니까 미리 학습해와. 그럼 나는 가령 수업 시간에 20문제, 응용 문제를 만들어서 들어간다. 같이 풀자.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극단적으로 동영상 없어도 플립드 러닝이 유인물로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리 학습을 하고 와서 수업 시간에 문제도 황당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그 사각형이 철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잘라냈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파냈을 때 열을 가합니다. 그 철판을. 그랬을 때 그 원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런 문제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물리학 열심히 이렇게 공부해와도 이렇게 응용에 부딪히면은 해결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연락이 토론하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재미난 문제를 가지고 해오셨고 컴퓨터가 제대로 보급되면서 또 컴퓨터로도 활용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 플립드 러닝의 어떤 초기 모델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동영상이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너무 강조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 플립드 러닝, 인버티드 러닝 용어도 몰랐는데요. 이거 제가 여기에 좀 매료돼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 이유가 제 경험이었습니다. 이건 뭐 좀 고백과 같은 얘기인데 저도 부산에서 99년도에서부터 2008년도까지 여기 교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한 2년은 전문대, 8년은 저기 동명정보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컴퓨터 관련 플래시라는 요즘은 이제 거의 사장됐는데 그냥 쇼웨이브 플래시에서 인터넷에서 애니메이션 만들고 게임 만드는 도구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수업을 맡아가지고 야간반까지 무려 5분반을 강의할 때였어요. 2003년도에쯤 됐나? 근데 교수님 아시겠지만 5번 똑같은 얘기 한번 해볼라 했어요. 농담도 5번 똑같이 해야 되고 그게 쉬운 일입니까? 특히 제 같은 IT 전공자들은 반복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좀 회의도 없고. 그래서 부산 교육청에서 그 원격 연수 콘텐츠를 만들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참여하면서 반짝인 거죠.
좋다. 내 강의를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정말 방학 때 밤잠 안 자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제 개인 홈페이지, LMS가 어디 있었나요? 개인 홈페이지 올려놓고 나는 매뉴얼적인 강의는 하지 않겠다. 보고 와라. 수업 시간에는 바로 이렇게 이제 실습하고 과제 완성하면은 빨리 퇴실시켜 주겠다. 학생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딜을 맺고 좋다. 그래서 이제 첫 수업이 이제 3월에 딱 들어갔는데 둘째 수업이었죠. 어떤 반응일까요? 표정들이 이상한 거예요. 과제를 냈는데 잘 못하고 거의 다 안 보고 왔어요. 중요합니다. 프리러닝의 실패 요인입니다. 앞에 프리클래스 안 해오면 끝입니다. 그냥. 그래서 LMS로 체킹을 해야 되고요. 프리클래스 반드시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래 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밤잠 못 잤던 그 며칠이 생각나면서 준비 안 한 사람 손 들으라니까 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안 때릴 테니까 손 들어라 하니까 절반 이상 3분의 2가 손 들어요. 그래서 이제 몰았죠. 실습실에서 해온 사람은 바로 과제 진행시키고 아니면 사람은 빨리 이어폰 사오든지 빌려오든지 와서 들어라. 수업 시간에 이제 듣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니까 이제 듣고 오더라고요. 안 듣고 와도 막 눈치껏 들으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과제 완성하는 학생들은 보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더 열심히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이 수업을 6년간 하다가 유니스트 갔는데 그게 프리트 러닝인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상한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99년부터 2003년 그 전까지 제가 이 수업을 게임 제작 수업을 맡았는데 게임 제작 수업 하면서 한 학기 해도 게임 하나를 완성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어요. 손가락 몇치 하나 들었고 게임 제작 과정은 요런 내용이다. 모듈별로 몇 개 완성하고 그냥 끝나는 수업이었는데 게임을 아케이드에서 수준별 있는 뭐 어떤 슈팅 게임 이런 게임을 2개나 제작하고 한 주가 시간이 남더라고요. 애들이 뭐 어떤 학습이 더 뛰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한 주 남은 한 주는 그냥 개별 과제를 이제 넘겼는데 저는 황당해져. 이렇게 열광도 안 했고 그냥 동영상 강의 띄우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적질만 하고 코치만 해줬는데 그 결과를 보고 저는 굉장히 경이로웠죠. 그래서 가만히 좀 보니까 이제 교육학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학생들 둘이가 있으면은 꼭 하나 선생이 있어요. 야, 이거 뭐대 하면은 이제 이 다른 학생은 친구는 얘가 무엇을 모르는지 저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르쳐줘요. 이제 가르쳐주면서 이 학생은 더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피어 인스트럭션, 협력학습.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아까 닥터 마주르 교수님도 가장 강조했던 것이 피어 인스트럭션이었습니다. 상호작용할 때 학생 간에 같이 풀게 해라. 같이 해결하게 해라. 그러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봤습니다. 이거는 진짜 마법과 같다. 그걸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정말 학생들한테 던졌을 때 정말 집중력도 올라가고 더 효과적이더라. 동기부여는 뭐냐? 저는 교육학 조금 대학원 다닐 때 좀 했지만은 전공자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느끼기로는 그런 얘기를 했죠. 동기부여 있어야 되는데 뭐냐? 교수자와 학생 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 믿음, 신뢰 관계. 적어도 이름표를 모니터에 얹어놓고 이름을 불러주고 등줄을 주고 신경 써주고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그랬을 때 정말 그 학생이 어떻게 진척성이 크게 오르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유니스트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인버티드 러닝이다, 프리트 러닝이 나왔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리트 러닝 교수 설계 모형인데요. 이거는 다른 타 대학 컨설팅 할 때 썼던 그런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고요. 혹시 페이스북 하시나요? 페이스북. 페이스북 계정이 계신 분은 무크 포럼 몇 년 전에 그다음 프리트 러닝 포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거의 많이 최근에는 많이 활동을 못 했는데 벌써 한 3,000여 분의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자료, 글 남기고 있습니다. 혹시 참교 자료 필요하시면은 무크 포럼, 프리트 러닝 포럼 여기 들어오셔서
좀 이렇게 좀 활동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캡스톤 디자인이나 프리터닝 되는 수업은 이 공대 위주로 되는 수업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이 공대, 인문대를 따질 이유는 없는데 지금 뭐 버지나 트랙이나 제가 있었던 뮤직트릭과 굉장히 전부 다 저런 식으로 수업을 하니까 우리 상대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저런 수업 방식에 대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계속 배우는 전문가로서 상대나 인문대학 교수님들을 위한 이런 수업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지. 예, 그런데 저도 이제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뭐 디테일하게 몰라도 제가 인문 계통의 교수님들도 리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잘 되는 과목이 인문 쪽이었습니다. 공대는 너무 준비할 게 많았고요. 인문은 그냥 자연스럽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문학과 이해 미리 읽어보고 또 예술과 창의성 미리 보고 와서 토론하는 어떤 형식으로 오히려 인문 계통들이 더 자연스럽게 잘 됐던 기억이 나고요. 또 가장 효과적인 게 언어, 영어 이런 것들 20명 학생 앉혀놓고 1시간 동안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미리 충분히 연습하고 익혀오게 해놓고 이제 코칭을 해주는 거죠. 어쨌든 언어 과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진행됐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 이제 필요하고 막히고 준비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좀 여기 또 우리 교육혁신센터에 또 이렇게 또 여기 전공 교수님들 계시니까 이렇게 컨설팅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